이 집에서는 내가 법이야. 며느리 월급카드 내놓는 건 당연한 일이지. 수연아, 엄마가 이 카드 좀 보관해 줄게. 젊은 애들은 돈 굴릴 줄 모르잖니? 엄마가 대신 모아주마. 시어머니가 내 가방에서 2억 원이 들어있는 급여 통장 카드를 쏙 빼가며 눈웃음을 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음 날 아침 일찍 신한은행 창구 앞에 정시 출근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오후 3시 17분 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전화, 5번째, 23번째, 그리고 99번째.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백화점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다. 고객님,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카드는 정지된 상태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이어졌다. 내 며느리 바꿔. 당장 오라고 해. 이 카드에 2억이 들어있다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어머니, 제 돈 보관해 주신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 가방은 어머니 돈으로 사시면 되겠네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부엌 구석에서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아파트 전체가 낮은 주파수로 숨을 쉬는 듯한 지속적이고 묵직한 진동이었다. 수연은 조리대 앞에 서 있었다. 도마 위에는 냉장실에서 갓 꺼낸 달걀 3알이 놓여 있었고 껍질 표면에는 미세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 끝으로 달걀 하나를 문지르자 차가운 감촉에 손끝이 찌릿했다. 일요일 아침은 늘 이렇게 고요했다. 마포구에 위치한 이 신혼집은 13층이었고 남향으로 난 창문은 여의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날씨가 좋은 날이면 63빌딩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잔뜩 흐린 날이었다. 유리창 밖은 회색빛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멀리 흐르는 한강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수연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푸른 불꽃이 춤을 추며 프라이팬 바닥을 핥았다. 팬 위에 참기름을 조금 두르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치익 소리와 함께 피어올랐다. 거실에서는 남편 정태우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부드럽게 넘기는 소리가 아니라 게임 캐릭터가 스킬을 쓸 때마다 터져나오는 전자 효과음이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처럼 쿵, 쿵 하고 울렸다. 태우 씨, 달걀 몇 개 먹을 거야? 수연이 고개를 돌려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3초를 기다린 그녀가 다시 물었다. 달걀 몇 개? 응. 소파 쪽에서 짧은 외마디 소리가 날아왔다. 그게 1개라는 뜻인지 2개라는 뜻인지 아니면 그저 내 말 들린다는 신호인지 알 수 없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달걀 2개를 그릇에 깨 넣었다. 투명한 흰자위 속에서 노른자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마치 어딘가에 갇힌 생명체 같았다. 젓가락으로 달걀을 휘젓자 그릇 바닥을 때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좁은 부엌을 채웠다. 딩동. 귀를 찌르는 전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아파트에 원래 달려있던 인터폰은 낡아서 벨이 울릴 때마다 누군가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가 났다.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젓가락 끝에서 달걀물이 뚝 하고 그릇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오전 8시 47분 일요일이었다. 누구야? 거실에서 태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잠을 방해받은 짜증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소파 가죽이 눌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으니까.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현관으로 향했다. 도어뷰어에 눈을 갖다 댄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중압감 때문이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요즘 유행한다는 굵은 웨이브 펌에 짙은 밤색으로 염색한 머리,
하지만 정수리 부근에는 이미 2cm 정도 흰머리가 올라와 있었다. 화장은 정교했다. 눈썹은 한 올 한 올 깔끔하게 그려져 있었고 눈두덩에는 차분한 갈색 시도를, 입술에는 연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낙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어깨에는 수연이 수없이 보았던 그 루이비통 모노그램 가방을 메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효도한답시고 사준 거야 라며 자랑하는 그 가방. 사실은 수연과 태우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는 걸 수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도어록을 열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수연의 얼굴에 1초간 머물렀다. 화장기 없는 민낯, 부스스한 머리, 기름 튀긴 자국이 있는 앞치마가 순식간에 스캔당하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의 눈길은 곧바로 수연의 어깨 너머 현관 신발장으로 옮겨갔다. 신발꼬리 이게 뭐니?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바닥에 놓인 슬리퍼 2켤레와 운동화 1켤레를 내려다보았다. 미간이 찌푸려졌다. 신발 코가 문 쪽을 향하게 놔야지. 기본 예절 아니니? 친정에서 이런 것도 안 가르치던? 수연은 허리를 굽혀 운동화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신발 밑창에 묻어있던 마른 흙먼지가 손가락에 닿아 거뭇한 자국을 남겼다. 태우야, 엄마 왔다. 나와보지도 않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다. 드라마에 나오는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연기하듯 자기적인 애교가 섞여 있었다. 거실에서 가죽 소파가 비비는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태우가 일어났다. 회색 잠옷차림에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고 눈밑은 퀭했다. 어젯밤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느라 헤드셋을 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였다. 수연은 그 소리에 몇 번이나 잠을 설쳤다. 엄마, 오려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요. 태우의 말투는 살갑진 않았지만 적어도 수연에게 말할 때보다는 온도가 높았다. 말은 무슨?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예약이라도 해야 하니? 시어머니는 코트를 벗어 뒤에 서 있는 수연에게 툭 건넸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였다. 수연이 받아든 캐시미어 코트는 부드러웠지만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평소 쓰시던 향이 아니었다. 훨씬 더 진하고 달콤해서 콧속이 간질거릴 정도였다. 그녀는 코트를 현관 옷걸이에 걸고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불을 껐다. 기름은 이미 반쯤 타들어가 있었다. 달걀 프라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으니 아침 메뉴를 전면 수정해야 했다. 집에 먹을 건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태우야, 내 처가밥은 잘 챙겨주니? 수연의 손가락이 냉장고 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처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마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듯 했다. 너는 내 아들의 소유물이고 내 아들은 나의 것이라는 식의.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연이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기운이 얼굴을 때렸다. 뺨이 따가웠다. 냉장고 안은 썰렁했다. 두부반모, 대파 몇 뿌리, 뜯다 만떡국 떡 한 봉지,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미역 있니? 수연은 잠시 멍해졌다. 네, 있어요. 그럼 미역국 좀 끓여라.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아침엔 맑은 게 먹고 싶구나. 미역국. 생일날 먹거나 산모들이 몸조리할 때 먹는 그 국 오늘이 무슨 날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수연은 묻지 않았다. 냉장고 구석에서 말린 미역 봉지를 찾아내 물에 불리기 시작했다. 찬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물에 담근 손끝 감각이 서서히 무뎌졌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탐조등 같은 눈빛으로 거실을 훑고 있었다. 부엌에서 곁눈질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옆얼굴은 깐깐했다. 입매는 내려가 있었고 미간은 수시로 구겨졌다. 가구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소파가 너무 싸구려 티가 난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고요한 거실에서는 또렷하게 들렸다. 만져보면 질감이 영 아니야. 태우야, 처음부터 가죽으로 하지 그랬니? 태우가 다시 소파에 파묻혀 휴대폰 불빛을 얼굴에 쬐고 있었다. 이거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인조가죽은 2년만 지나면 다 벗겨진다. 지훈이네 집 가봐라. 이탈리아 수입 소파인데 앉으면 몸이 푹 감기는 게 차원이 달라. 지훈은 태우의 사촌형으로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었고 치과의사 집안딸과 결혼했다. 시어머니가 지훈을 언급할 때는 늘 태우에게 쟤 좀 봐라. 너는 뭐냐라고 비교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수연은 불린 미역을 건져냈다. 손이 얼어서 벌겋게 달아올랐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시작하자 규칙적인 소리가 났다. 냉장고는? 또 시작이었다. 저 냉장고, 삼성 거 아니지? 수연의 칼질이 멈췄다. LG 냉장고였다. 수연이 제 돈으로 샀다. 당시 삼성 동급 모델이 40만 원 더 비쌌는데 그 40만 원은 예산표 커튼 항목에 배정된 돈이었기 때문이다. LG도 괜찮아요. 왜 태우가 대꾸했다. 뭐가 괜찮아? 우리 정씨 집안 가전은 대대로 삼성이었다. 내 아버지가 삼성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텔레비전 장식장 옆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으로 튀었다. 저 화분은 왜 저렇게 시들었니? 수연이가 물 안 주더냐? 신혼집에 식물 주거 나가는 거 안 좋다. 부정 탄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미역을 썰었다. 뒷목이 서늘했다. 사방에서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며 며느리 자격을 평가하는 기분이었다. 자격 미달. 도마 위의 미역은 일정한 간격으로 썰려나갔다. 수연의 칼솜씨는 훌륭했다. 대학 시절 편의점 알바를 하며 배운 기술이었다. 4년 내내 주방보조 일을 하며 재료 손질을 도맡았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 따위는 몰랐다. 그저 수연이 지금 로펌 직원이고 월급이 얼마며 연말 보너스가 얼마인지 그 숫자들만 수연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수연아. 갑자기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날카롭던 가시가 사라지고 콧소리 섞인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었다. 수연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자기 옆자리를 팡팡 두드렸다. 앉으라는 신호였다. 수연은 1초간 망설이다가 다가가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cm 정도 간격이 있었다. 푹신한 소파 때문에 몸이 시어머니 쪽으로 쏠리려 해서 허리에 힘을 꽉 주고 버텨야 했다. 수연아, 너랑 태우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8개월이요. 8개월이라 시어머니는 그 숫자를 음미하듯 따라했다. 세월 참 빠르다. 너희 결혼식 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내 아들이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이 어미 마음이 오죽 좋았겠니? 수연은 입을 다물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운 건 사실이었다. 하객들 앞에서는 청승맞게 울더니 돌아서서 신부 대기실에 있던 수연의 친정엄마에게 둘이 태우가 조건 더 좋은데 장가갈 수도 있었는데 라고 속삭이던 모습을 기억한다. 나중에 친정엄마에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이 미어졌지만 엄마는 내색하지 말라며 수연의 손을 잡았었다. 수연아, 엄마가 오늘 온 건 상의할 게 있어서다. 올 것이 왔다. 수연의 심박수가 빨라졌다. 일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들이닥친 건 분명 용건이 있어서였다. 아까 집 안을 훑어보던 그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눈빛이었다.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다. 수정이 일 때문이다. 수정. 신우이이자 태우의 여동생. 수연보다 2살 어렸다. 강남의 유명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 옷가게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200만 원도 안 되면서 씀씀이는 월 2천만 원 버는 사람 같았다. 시어머니는 딸을 끔찍이 아꼈다. 딸은 귀하게 키워야 한다며 오냐오냐 키운 결과 30이 되도록 집에 손 벌리는 캥거루족이 되었다. 아가씨가 왜요? 수정이 내년에 결혼하는 거 알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는 무역업을 한다는 남자로 수정보다 8살 많고 이혼 경력이 있으며 전처 소생의 아들이 하나 있다고 들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내 딸이 남의 새끼 뒷바라지하는 꼴 못 본다며 결사반대했었다.
그러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허락했는데 그 남자가 강남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다. 남자 쪽에서 혼수랑 예단을 꽤 바라는 눈치더라. 시어머니가 말꼬리를 흐렸다. 수연아, 너도 알잖니.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식대, 스드메, 신혼여행 다 합치면 3천만 원은 우습게 깨져. 3천만 원. 수연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략 그녀의 6개월치 실수령액이었다. 엄마 사정 뻔한 거 알지? 시어머니가 루이비통 가방의 어깨끈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다. 내 시아버지가 받는 연금이라야 쥐꼬리만 하고 집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휜다. 너랑 태우, 여유 좀 있으면 엄마한테 좀 빌려다오. 빌려달라는 말에 수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시어머니 사전에서 빌리다는 그냥 달라의 동의어였다. 갚을 생각 따윈 애초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 어머니, 저희도 이 집 대출금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게다가, 알아, 안다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말이 빨라졌다. 신혼이라 빠듯하겠지? 하지만 수정이는 내 시누이 아니니? 평생 보고 살 가족인데 이럴 때 안 도와주면 나중에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수연은 태우를 쳐다보았다. 태우는 소파 반대편 끝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불빛이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철저히 방관자의 얼굴이었다. 여자들 일은 알아서 해라라고 쓰여 있는 듯 했다. 태우 씨, 수연이 불렀다. 목소리에 날이 섰다. 당신 생각은 어때? 태우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잖아. 수정이 내 동생인데. 그럼 얼마나 보태주자는 거야? 그거야. 태우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수연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시선을 탁자 위 어딘가에 고정했다. 엄마, 얼마나 필요한데요? 많이도 필요 없다. 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솜사탕처럼 달콤해졌다. 딱 1천만 원만 해다오. 나머지는 엄마가 어떻게든 융통해 볼 테니까. 1천만 원. 수연의 통장에는 지금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시어머니에게 1천만 원은 껌값처럼 보일지 몰라도 수연에게는 피 같은 돈이었다. 한 번 주면 끝이 아니다. 2천, 3천,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게 뻔했다. 어머니, 태우 씨랑 상의 좀 해볼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튀어올랐다. 수연아, 너 우리 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정씨 귀신이 되어야지. 집안 대소사에 내가 힘을 보태는 건 당연한 거야?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500만 원, 600만 원. 그 돈에서 1천만 원 떼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세를 떠니? 몇 달만 모으면 금방 채워질 거 아니냐? 수연은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월급은 세전 430만 원, 세후 380만 원 정도였다. 연 2회 나오는 보너스를 합쳐야 겨우 저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수입을 부풀려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정확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눈에 수연의 돈은 곧 정씨 집안의 공금이었다. 어머니, 이 문제는? 수연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수연 옆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훅 끼쳐오는 파운데이션 냄새와 달달한 향수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건조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앙상한 뼈마디가 살을 파고들었다. 엄마는 내가 착한 며느리라는 거 안다. 엄마 곤란하게 안 할 거지? 손목이 아팠지만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너 급여 통장 카드 지금 가지고 있니?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월급 통장 말이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목을 놓고 두리번거리더니 소파 끝에 놓인 수연의 핸드백에 시선을 꽂았다. 엄마가 일단 보관해 줄게. 젊은 애들은 돈 있으면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지. 저 소파며 냉장고며 다 쓸데없는데 돈 쓴 증거 아니냐. 엄마가 딱 잡고 있다가 수정이 결혼식 끝나면 돌려주마. 수연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핸드백을 향해 몸을 날렸다. 어머니. 아유, 잠깐 본다는 거다. 본다는 거. 시어머니의 손이 가방 속을 휘저었다.
지갑, 물티슈, 립스틱, 머리핀이 줄줄이 딸려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파란색 신한은행 체크카드가 시어머니 손에 들렸다. 이거지.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무릎 뒤 오금이 저려왔다. 어머니, 그건 제 월급 통장이에요. 제 개인 자산이라고요. 이러시면 안 되죠. 내 거가 어디 있니? 시어머니는 카드를 낚아채 자신의 루이비통 지갑 속에 쑤셔 넣었다. 마치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동작이 매끄러웠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 물건도 다 우리 집 물건이다. 이 카드는 엄마가 잘 보관했다가 월급 들어오면 꼬박꼬박 저축해줄게.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말해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니? 너를 위해서. 그 5글자는 시어머니가 즐겨 쓰는 주문이었다. 저 말을 뱉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구원자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수연이 거절하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죄인이 되는 구조였다. 수연은 고개를 돌려 태우를 보았다. 태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귀가 빨개져 있었다. 당황했을 때 나오는 버릇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입을 열지도 않았다. 태우 씨, 수연이 불렀다. 응, 태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왜? 어머니가.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내 카드를 가져가시겠대. 태우는 수연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제발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고 써 있었다. 엄마가 딴 데 쓰진 않으실 거야. 그가 내뱉은 말은 기가 막혔다. 국어책을 읽듯 영혼 없는 말투였다. 엄마가 보관해 준다는 거잖아. 그냥 맡겨. 시어머니가 활짝 웃었다. 얼굴에 주름이 펴지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가 번졌다. 거봐라, 태우도 그러잖니?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팡팡 쳤다. 수연아, 너 남편 복 있는 줄 알아라. 우리 집안이 널 굶기기야 하겠니? 수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현실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났다. 냄비에 남은 기름 찌꺼기가 타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부엌 좀 가볼게요. 그녀는 등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투명한 유리 중문을 닫자 소리가 차단되었다. 유리 너머로 시어머니가 다시 소파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고 태우가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연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찬물이 콸콸 쏟아져 내렸다. 물소리가 거실의 소음을, 그리고 터질 듯한 심장 소리를 덮어주었다. 카드를 뺏겼다. 결혼 8개월 만에 7년치 저축을 인질로 잡혔다. 그 통장에는 1억 8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23살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여름이면 찜통 같고 겨울이면 곰팡이가 피는 반지하에서 버티며 모은 돈이었다. 사법고시 자료 산다고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으며 아낀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루이비통 지갑 속으로 사라졌다. 상해 한마디 없이. 수연은 물을 잠그고 손을 닦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수정이 드레스는 어느 샵에서 하는 게 좋겠니라며 떠들고 있었다. 수연은 녹음 앱을 켰다. 방금 전 상황이 담긴 파일이 있었다. 월급 카드 인니부터 다 너를 위해서야까지. 총 4분 17초. 그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파일명은 오늘 날짜. 그리고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이미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쌓여 있었다. 친정이 너무 기운다. 다들도 못 낳는 주제에 주말에 친정 가지 말고 남편 밥이나 차려라. 파일마다 날짜와 시간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일종의 시집살이 실록이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미역국 끓이려면 시간 좀 걸려요. 시장하시면 두유라도 따뜻하게 데워드릴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됐다. 나 두유 안 먹는다. 너 할 일 해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도마 위에 썰린 미역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짙은 초록색 미역 줄기를 보며 수연은 문득 친정엄마 생각을 했다. 엄마도 미역국을 끓일 때면 늘 손이 빨개졌었다. 하지만 엄마는 늘 웃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었다. 어릴 땐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남의 집 부엌에 서 있는 자신은 그 꿈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11시 반이 되어서야 돌아갔다. 미역국 한 그릇을 비우고 수연이 급하게 만든 비빔밥까지 먹어치운 뒤였다. 심지어 남은 두부까지 알뜰하게 챙겨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는 수연이 돌려놓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흡족해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수연은 문 앞에서 90도로 인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바뀌는 걸 보고서야 현관문을 닫았다. 등이 현관문에 닿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차가운 철문 냉기가 옷을 뚫고 들어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거실에서 태우는 여전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있었다. 수연이 다가가 텔레비전을 가리고 섰다. 태우 씨. 응. 어머니가 내 카드 가져갔어. 태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흐릿했다. 게임 속 세계에서 현실로 로딩 중인 것 같았다. 아, 그거. 엄마가 딴 데 안 쓴다니까 그러네. 쓴다 안 쓴다 문제가 아니잖아. 수연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내 명의 카드야.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 태우가 인상을 찌푸렸다. 게임 흐름이 끊겨 짜증난다는 표정이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엄마가 보관해 준다잖아.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 떨지 마. 별것도 아니라고? 그래. 엄마 가고 나서 바로 이러는 거. 좀 질린다. 태우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우리 엄마야? 며느리 돈 떼먹을 사람 아니라고. 너 우리 엄마 못 믿니? 수연은 태우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결혼사진 속 그 남자와 똑같은 이목구비였다. 맑은 눈, 선한 인상. 친구들이 너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고 부러워했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뿌연 안개 너머에 있는 사람 같았다. 믿음, 수연이 되물었다. 태우 씨, 그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얼만데? 1억 8천. 태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렇게 많아? 내가 7년 동안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이야.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가 그걸 가져갔는데 당신 입에서 주난 떨지 말라는 소리가 나와? 태우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벌떡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돈 좀 모아놨으면 어때? 어차피 쓸 돈 아니야. 그가 맥주캔을 따며 말했다. 엄마가 관리해주면 오히려 낫지? 너 쓸데없는 거 못 사게. 내가 뭘 쓸데없는 걸 샀는데. 수연이 쏘아붙였다. 이 집 계약금 내가 냈어. 인테리어 비용도 내가 냈고 심지어 당신 어머니 저 루이비통 가방 내 카드로 긁은 거잖아. 그만 좀 해. 태우가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가방 얘기는 왜 또 꺼내? 엄마 생신 선물이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드려? 당연한 거라고. 그래, 당연하지. 태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 식구야.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그렇게 억울해? 좀생이처럼 굴지 마. 수연은 입을 다물었다. 연애할 때 그 다정하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증발해버린 걸까?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어이가 없네, 진짜. 태우가 혀를 차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수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안방에서 다시 게임 효과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은행 앱을 실행했다. 비밀번호 6자리를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다. 잔액 1억 8,245만 6,320원. 1억 8,245만 6,320원. 아직 그대로였다. 시어머니는 아직 집에 가는 중일 것이다.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 며느리 카드 자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돈은 안전했다. 아직까지는.
수연은 캘린더를 확인했다. 오늘은 일요일, 은행 휴무일, 내일은 월요일. 그녀는 메모장에 짧게 입력했다. 8시 45분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분실 신고 및 재발급. 휴대폰 화면을 끈 수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 여자가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세면대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다. 쏴 하는 물소리가 욕실을 가득 채웠다. 그제야 수연은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세면대 물과 섞여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다. 5분, 10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눈가는 붉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빙하 아래 흐르는 깊고 어두운 강물처럼. 수연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태우가 샤, 힐러. 힐 안 주고 뭐해? 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을 닦으며 내일의 동선을 짰다. 8시 기상. 8시 30분 출발. 8시 45분 은행 도착. 번호표 뽑고 대기. 10시 전에는 새 카드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시어머니 손에 있는 카드는 플라스틱 조각이 된다. 수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월요일 아침 8시 32분. 수연은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앞에 서 있었다. 작년 연말 세일 때 산짙은 남색 정장을 입었다. 어깨선이 딱 떨어지는 재킷은 그녀의 왜소한 체구를 단단해 보이게 만들었다. 머리는 하나로 깔끔하게 묶었고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했다. 싸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딜 처리하러 온 전문직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아직 셔터가 반쯤 내려져 있었다. 그녀가 1등이었다. 8시 45분 셔터가 올라가고 문이 열렸다. 수연은 번호표 기계에서 0001분번 종이를 뽑아 들었다. 대기석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만히 기다렸다. 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다. 창구 직원은 김은지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20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체크카드 분실 신고하고 재발급하려고요. 수연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혹시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기억나세요? 분실 사유를 적어야 해서요. 수연은 0.5초간 망설였다. 그냥 잃어버렸어요. 직원은 더 묻지 않았다. 한수연 고객님, 끝자리 3847번 카드 맞으시죠? 네. 분실 신고하시면 기존 카드는 즉시 정지됩니다. 재발급은 현장 수령으로 하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분 뒤 수연의 손에는 빳빳한 새 카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씨가 맑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공통. 문자 공통.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직 모른다. 수연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가서 삼계탕 한 그릇을 주문했다. 소주도 한 병 시켰다. 합계 38,000원.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자축 파티였다. 오후 3시. 사무실 창가로 나른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수연은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소송 증거 목록 및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징. 책상 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곁눈질했다. 발신자, 시어머니. 수연은 무시하고 계속 타이핑했다. 징, 징. 2번, 3번. 발신자, 시어머니. 발신자, 시어머니.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엎어놓았다. 옆자리에 김대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수연 씨, 전화 안 받아.
급한 거 아니야? 아, 의뢰인이에요. 수연이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했다. 나중에 걸면 돼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모니터로 돌아갔다. 오후 4시 10분. 부재중 전화는 37통을 기록했다. 그리고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수연은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았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백화점 특유의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이 고막을 때렸다. 한수연, 너 당장 튀어오지 못해? 카드가 왜 안 긁히니? 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여기서 30분이나 망신당하고 있는 줄 알아?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청담동 L백화점이야. 내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뒤이어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가족분께 연락을 취해보시는 게 뚝. 메시지는 23초 만에 끊겼다. 수연은 천천히 이어폰을 뺐다.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던 일을 계속했다. 모니터 속 커서가 깜빡거렸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억누를 수 없는 터져나오려는 어떤 해방감에 가까웠다. 모니터 속 프레젠테이션 화면에서 커서가 깜빡이며 다음 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오후 7시 13분 수연은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하얀색 방화문을 응시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미한 노란 불빛이 보였다. 안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격앙된 톤이 무언가를 맹렬히 성토하고 있었다. 띄엄띄엄 들리는 태우의 목소리는 엄마, 진정하세요 라며 달래는 투였다. 수연은 문 앞에서 10초 정도 서 있었다. 이윽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자 시어머니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에 신고 왔던 그 베이지색 힐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왼쪽 구두 굽의 가죽이 벗겨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이제 오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질문이 아니라 심판을 내리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다. 수연은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섰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를 위해서 라며 인자한 미소를 띠던 얼굴은 지금 차갑게 식은 무쇠처럼 굳어 있었다. 눈가는 온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슬픔보다는 분노와 믿기 힘들다는 황당함이었다. 거실 탁자 유리 위에는 그 파란색 체크카드가 놓여 있었다. 정지된 끝자리가 3847번인 구형 카드.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물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태우는 소파 옆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엄마를 화나게 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는 원망이 가득했다. 수연은 거실 입구에서 멈춰섰다.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또 왔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앙칼지게 튀어올랐다. 지금 그게 할 소리니? 한수연, 너 당장 똑바로 말해. 이 카드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벌떡 일어나 탁자 위에 카드를 낚아채더니 수연의 코앞까지 달려왔다. 카드를 수연의 얼굴에 패대기칠 기세였다. 수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등이 현관 장식장 모서리에 닿았다. 딱딱한 모서리가 척추를 눌러 욱신거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시침 잃을 때. 오늘 내가 청담동 L백화점에 가서 페라가모 스카프 하나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서 이 카드가 안 긁히더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점원이 본인 카드 맞냐고 묻길래 며느리 거라고 했지? 그랬더니 조회를 해보더니 한수연, 그 점원이 나를 어떤 눈으로 봤는지 알아? 수연은 침묵했다. 점원이 그러더라. 이 고객님, 이 카드는 오늘 오전에 이미 분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혹시 습득하신 카드인가요?
내가 며느리 시어머니고 대신 보관 중인 거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치심과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죄송합니다만 타인 명의의 분실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면서 보안요원을 부르더라. 나를 도둑 취급을 했어. 수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쾌함과 긴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느끼는 아찔함 같았다. 어머니, 그 카드. 제가 분실 신고한 거 맞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다. 흑빛에서 창백하게 다시 터질 듯한 검붉은 색으로 변해갔다. 뭐라고? 분실 신고했다고요? 수연은 법정 진술서를 읽듯 건조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건 제 급여 통장이고 제 개인 자산이니까요. 그 카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리는 저한테 있습니다. 너. 시어머니의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어제 입었던 캐시미어 코트 대신 입고 온 검은색 코트가 그녀의 안색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내가 감히 어떻게라니요? 수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어머니야말로 제 동의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가셨잖아요. 그 행동 자체가. 나는 내 시엄이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좁은 거실이 쩌렁쩌렁 울렸다.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내가 내 남편을 30년 동안 먹이고 입혀 키웠어. 내가 우리 정씨 집안에 들어왔으면 내 것도 다 우리 집안 거지? 그깟 돈이 뭐라고 시어미를 백화점에서 개망신을 줘? 수연은 대꾸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갈 곳 잃은 시어머니의 분노가 허공을 휘젓다 태우에게로 향했다. 태우야, 너 저거 안 보이니? 내 마누라가 나를 백화점에서, 청담동 한복판에서, 내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태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어머니가 아닌 수연을 향한 것이었다. 수연아, 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엄마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줄 수가 있어? 수연은 잠시 멍해졌다. 거기 청담동 백화점인 거 몰라. 태우의 말투에는 비난과 황당함이 섞여 있었다. 거기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간다고. 사모님 소리 듣는 분들인데 엄마가 거기서 그런 취급을 당했으니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시겠어? 수연은 태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듬직하고 평생을 의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얼굴이 거실 조명 아래서 더없이 낯설고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수연이 한 글자 한 글자 씹어뱉듯 천천히 말했다. 내가 카드가 긁히게 놔뒀어야 한다는 거야? 내 말은? 어머니가 내 카드를 들고 가서 페라가모 스카프를 긁고 계속해서 내 돈을 쓰시게 뒀어야 한다는 거냐고. 수연아, 엄마가 꼭 쓰려고 가져가신 건 아니잖아. 아니면 무슨 뜻인데? 수연의 목소리에 마침내 억눌러왔던 감정이 실렸다. 그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 있어. 내가 7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당신 어머니가 어제 내 가방을 뒤져서 카드를 가져갈 때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모른 척 했잖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수연의 눈에 시어머니가 손을 치켜드는 모습이 보였다. 일그러진 표정과 핏발선 눈동자가 슬로 모션처럼 다가왔다. 그리고 차가운 액체가 얼굴을 강타했다.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이었다. 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썹을 적시고 콧날을 지나 입술로 턱으로 흘러내려 블라우스 깃을 적셨다. 짙은 남색 정장이 물을 먹어검게 변하며 가슴팍에 차갑고 축축하게 달라붙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태우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자기 어머니가 이런 행동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물을 뿌린 자세 그대로 씩씩거리고 있었다. 있는 힘껏 물을 뿌리느라 숨이 찬 듯 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냈다. 비명도, 울음도 터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소름 끼칠 정도로 냉담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사과해,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아까보다 더 히스테릭한 목소리였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수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들어갔다. 물방울이 묻은 휴대폰을 꺼내 측면의 버튼을 눌렀다. 다시 말씀해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제가 뭘 사과해야 하죠? 시어머니가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이 수연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 꽂혔다. 화면에는 빨간색 녹음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다. 너 지금 녹음하니? 못할 이유가 없죠? 당장 지워.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수연의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다. 붉은 생채기가 났다. 수연이 뒤로 물러서자 시어머니는 허공을 휘젓다 비틀거렸다. 엄마, 태우가 그제야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하지만 그의 다른 한 손은 수연을 향해 뻗어왔다. 휴대폰 내놔. 그가 수연의 팔을 낚아챘다. 휴대폰을 뺏으려는 완력에 수연의 팔뚝이 비틀렸다. 태우의 손가락이 하얀 피부를 파고들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거 놔. 휴대폰 달라고. 신랑이 속의 수연의 팔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남자의 악력이 남긴 멍 자국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놓지 않았다.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죽기 살기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태우를 밀쳐냈다. 팽팽한 대치 끝에 태우가 주춤하며 손을 놓았다. 수연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이성적이고 단단하며 감정이 거세된 눈빛.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이었다. 내가 어떻게 2억을 모았는지 아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갈랐다. 한마디 한마디가 모처럼 허공에 박혔다. 시어머니와 태우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저는 로펌에서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에요. 수연은 휴대폰을 가슴 높이로 들었다. 녹음 아이콘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방금 하신 행동들, 동의 없이 제 카드를 가져간 것, 폭언, 물을 끼얹은 행위, 그리고 휴대폰을 강탈하려 한 시도까지. 전부 재산횡령과 특수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어머니에서 태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태우 씨, 당신이 방금 내 팔을 잡고 억압했을 때 가한 힘은 진단서를 끊기에 충분할 정도였어. 태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연을 안아주고 손을 잡고 결혼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이 지금은 낯설고 끔찍한 흉기처럼 보였다. 수연아, 나는 변명하지 마. 유수연이 말을 잘랐다. 당신들이 원한 게 이런 거였잖아. 내가 쥐 죽은 듯 참고 돈 다 내놓고 정씨 집안의 착한 며느리로 사는 거.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이 녹음 파일, 그리고 지난 8개월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모든 폭언들, 다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검붉은 색에서 잿빛으로 변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녹음 파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고 제목이 며느리 월급 카드 뺏었다가 청담동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시어머니라고 달리면 어머니 친구분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저는 사실을 고지하는 겁니다. 수연의 말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녀는 물에 젖어 축축한 블라우스와 붉게 부어오른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수연은 멍하니 서 있는 시어머니와 태우를 지나쳐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돌렸다. 철컥. 잠금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길게 숨을 토해냈다. 그대로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뒤 찾아온 탈진이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를 뿜어냈지만 갈아입을 힘조차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거실 쪽에서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숨막히는 소음이 아니었다. 승리를 알리는 배경음악 같았다. 수연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다. 녹음 시간 4시 38분. 정지 버튼을 누르고 파일을 저장했다.
파일명은 오늘 날짜. 그리고 괄호를 열어 덧붙였다. 시어머니 물투척 플러스 남편 팔 압박. 3일 뒤 수연은 신혼집에서 짐을 뺐다. 태우와 싸우지 않았다. 그 3일 동안 수연은 유령처럼 지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다. 태우와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태우는 몇 번 카톡을 보냈다. 엄마가 고의는 아니었어. 내가 엄마한테 먼저 사과드리면 안 될까?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 따위의 내용이었다. 수연은 하나도 잊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밤, 태우가 잠든 틈을 타 수연은 옷장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이 집에서 온전히 그녀의 것인 물건은 드물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여권, 통장, 그리고 그녀가 산 노트북. 두 사람이 함께 쓰던 그릇, 가전제품, 침구류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캐리어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수연은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와 USB 하나를 올려두었다. 서류는 이혼소의 제기였다. 소송 전문 로펌에서 일하며 수없이 많은 이혼 서류를 봐왔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서류였다. 재산 분할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전 개인 재산은 각자 보유. 혼후 공동 매입한 마포구 아파트는 계약금 전액 1억 원을 한수연이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된다. USB에는 지난 8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다. 친정이 너무 기운다 던 첫 방문 녹음. 아들도 못 낳는 겐 라던 전화 통화 녹음. 강제로 카드를 뺏어가던 그날의 녹음. 그리고 현관 신발장에 놓여있던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 카메라에 찍힌 시어머니가 물을 뿌리고 태우가 팔을 꺾는 영상까지. 수연은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 새벽 4시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회사 근처에 미리 구해둔 레지던스로 향했다. 7평 남짓한 좁은 원룸이었다. 부엌과 침실이 붙어있고 화장실은 몸을 돌리기도 힘들 만큼 작았다. 하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이 공간에는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다. 짐을 풀고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 구석에 옅은 얼룩이 보였다. 수연은 그 얼룩이 아침 햇살에 밝아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스르르 눈을 감았다. 지난 8개월 중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이었다. 시어머니가 L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사건은 아름아름 그녀의 사교 모임에 퍼져나갔다. 수연은 나중에 건너 그 소식을 들었다. 태우의 대학 동창 와이프인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흥미진진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 수연아. 너 시어머니 청담동에서 난리 났다며? 무슨 난리? 내 카드로 결제하려다 잔액 부족도 아니고 도난 분실 카드로 떴다면서? 점원이 신분증 달라고 하니까 못 보여주고 우기다가 보안요원까지 왔다던데? 수연은 창가에 기대서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동영상 찍고 난리도 아니었대. 시어머니 얼굴이 립스틱보다 더 빨개져서 도망치듯 나갔다더라. 그 매장 블랙리스트 올랐다는 소문도 있어? 지인은 고소하다는 듯 킥킥거렸다.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랬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덮여 있었다. 멀리 보이는 빌딩 숲 사이로 깜빡이는 불빛만이 도시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태우였다. 수연은 받지 않았다. 곧이어 카톡 알림음이 쏟아졌다. 며칠간 참았던 말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듯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 어디야? 만나서 얘기 좀 해.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이혼 서류. 나 못 써. 제발 돌아와. 엄마가 다시는 간섭 안 하게 내가 막을게. 총 47개의 메시지. 수연은 스크롤을 끝까지 내린 뒤 딱 한 문장을 입력했다. 합의 조건,
당신 어머니가 내 동의 없이 횡령한 금액의 3배를 반환할 것. 이게 내 마지막 호의야.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믹스 커피 한 잔을 탔다.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다. 태우에게서는 더 이상 답장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거절했다. 태우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내가 며느리 돈 좀 관리해준 게 무슨 횡령이냐, 실제로 쓴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 3배라니 날강도냐라며 길길이 뛰었다고 했다.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 피식 웃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의 돈은 곧 자신의 돈이었다. 그녀의 세계관에서 며느리의 월급을 관리하는 건 시어머니의 정당한 권리였다. 카드를 뺏은 건 강탈이 아니라 철없는 며느리를 위한 경제교육쯤으로 합리화했을 것이다. 수연은 태우가 보낸 변명 문자를 캡처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익숙한 포맷이었다. 원고 한수연, 피고 1 정태우, 피고 2 정순자. 청구 취지 1.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한다. 2호 피고 2는 원고에게 횡령한 금원의 반환 및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 증거는 차고 넘쳤다. 녹음 파일, 동영상,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 시어머니가 카드를 뺏어간 다음 날 편의점에서 9,8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 금액은 작았지만 동의 없는 타인명의 카드 사용을 증명하기엔 충분했다. 소장을 다 쓴 수연은 또 다른 신청서를 열었다. 재산 명시 명령 신청서. 이것이 그녀의 진짜 무기였다. 결혼 당시 마포 아파트의 계약금 1억 원은 수연이 냈다. 하지만 명의는 태우 앞으로 했다. 시어머니가 집은 가장 명의로 해야 기가 산다고 우겼고 태우도 어차피 부부인데 니거 내 거가 어디 있어라며 거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의 수연은 사랑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을 믿는다. 법원이 재산 조사를 시작하면 1억 원의 출처가 수연의 통장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거래 내역에는 아파트 계약금이라는 메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집은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다. 수연은 서류를 출력해 누런 대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할 것이다. 일주일 뒤 법원 등기가 시댁과 태우에게 도착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상상이 갔다. 태우는 멍한 표정으로 피고라고 적힌 종이를 바라봤을 것이고 시어머니는 미친년,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날 오후 수연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73통이 찍혔다. 태우,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태우의 사촌, 심지어 결혼식 때 한 번 본 시댁 친척들까지. 가족 단톡방에는 200개가 넘는 메시지가 쌓였다. 수연은 단 하나도 읽지 않고 방을 나갔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야근에 집중했다. 밤 8시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수연아, 너 이혼하니? 응. 시어머니 고소했다며? 응.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할 말은 많지만 참고 있는 침묵이었다. 엄마, 나 괜찮아? 수연이 먼저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넌 어릴 때부터 그랬지? 한 번 결정하면 뒤도 안 돌아봤어. 엄마는 그냥 내가 혼자 서울에서. 나 혼자 아니야. 수연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직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있잖아. 그래, 엄마가 코를 훌쩍였다. 알았다. 밥 잘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수연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였다. 눈시울이 시큰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재산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다. 법원이 지정한 조사관이 태우의 계좌를 털자 그가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푼 보태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다니던 IT 중소기업에서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고 그나마 나온 돈도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탕진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였다. 수연에게 보관 명목으로 가져간 생활비와 현금 등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시누이 수정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수정이 혼수해야 한다. 수정이 카드값 메꿔야 한다. 던 말들이 빈말이 아니었다. 수연의 피 같은 돈이 신우이의 명품 가방과 호캉스 비용으로 녹아 없어진 것이었다. 수연은 조사 보고서를 덮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분노조차 아까웠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무거운 짐을 너무 오래 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내려놓을 때였다. 판결 선고일에는 비가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의 회색 건물이 빗줄기 속에 우울하게 서 있었다. 수연은 8개월 전 은행에 갈 때 입었던 그 남색 정장을 입고 원고석에 앉았다. 표정은 건조했다. 피고 정태호는 혼인 기간 중 경제적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배우자에 대한 모친의 부당한 대우, 폭언, 물끼얹기 등을 방관하고 동조하였다. 피고 정순자는 원고의 동의 없이 금원을 인출하여 딸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1은 이혼한다. 2. 마포구 아파트의 소유권은 원고 한수연에게 귀속한다. 3. 피고 1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였다. 검은 상복 같은 옷을 입고 온 그녀는 판결 내내 훌쩍거리다가 주문이 낭독되자 아이고 내 아들 신세 망쳤네 라며 통곡했다. 법정 경위가 제지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석을 향해 목례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걸어나갔다. 복도를 지나는데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렸다. 한수연, 너 거기 안 서? 내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잘 살 것 같아. 천벌 받을련. 수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그녀는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한 달 뒤, 제주도 애월의 한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쪽빛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 햇살이 따사로웠다. 수연의 앞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전 남편 태우의 SNS가 띄워져 있었다. 그가 올린 게시물은 아파트 사진이었다. 금매. 사정이 생겨 급하게 내놓습니다. 찔러보기 4절. 법원이 수연의 손을 들어줬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태우는 그 사이에 집을 팔아치우려 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미 가처분 신청이 걸려 있어 매매는 불가능할 터였다. 댓글에는 무슨 일 있냐는 지인들의 물음이 달려 있었고 태우는 집안 사정지라며 얼버무리고 있었다. 집안 사정. 그 사정이란 게 뻔했다. 신우이의 남자친구라던 사업가가 사기꾼이었고 신우이가 그 빚을 떠안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뜯어내 신우이에게 준 돈은 이미 공중분해되었을 것이다. 인과응보. 수연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연아. 익숙한 목소리. 시어머니였다. 기가 잔뜩 죽어 쭈글쭈글해진 목소리였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아, 엄마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 돈은 내가 어떻게든 갚으마. 너랑 태우, 아직 젊잖니. 수연은 커피 빨대를 휘저었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어머니. 수연이 입을 열었다. 제가 보관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 평생 보관해 드릴게요. 수연아. 그리고 호칭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남입니다. 뚝.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다시 파도 소리가 귀를 채웠다. 갈매기 한 마리가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수연은 은행 앱을 켰다. 지문 인식을 하자 잔액이 떴다. 2억 3,700만 원, 2억 3,700만 원. 그녀의 7년치 적금, 위자료, 재산 분할로 받은 돈,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제주도에서 아끼고 아껴 남은 돈. 수연은 숫자를 빤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쓴웃음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녀는 배달 앱을 켜서 근처 맛집을 검색했다. 지금 앉아있는 카페에서 파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어 보였다.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8개월 전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던 그 일요일 아침이 아주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주문하신 당근 케이크 나왔습니다. 직원이 접시를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수연은 포크를 들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3개월 후, 수연은 새로운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전보다 2배는 넓어진 사무실이었다. 이번 소송 승소율이 높아지면서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의 신임을 얻었고 연봉 협상과 함께 사무실도 옮기게 되었다. 새로 배정된 신입 어시스턴트가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님, 점심 식사 예약해 둘까요? 아니요. 오늘은 약속 없어요. 그냥 샌드위치 하나 사다 줘요. 네, 알겠습니다. 어시스턴트가 나가고 수연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다. 속보 전 삼성 임원 출신 정모 씨, 사모펀드 불법 투자 및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기소. 수연은 정이라는 글자를 잠시 응시했다. 시아버지가 삼성 출신이라고 자랑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알림을 옆으로 밀어 삭제했다. 이제 그녀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었다. 정씨 집안의 몰락도, 그들의 불행도. 그녀는 이제 오롯이 한수연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수연은 새 아파트에서 요리를 했다. 35평 남짓한,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의 아파트였다. 햇살이 부엌 깊숙이 들어왔다.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미역과 소고기를 볶았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다. 물을 붓고 끓이자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다. 미역국. 수연은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던 그 미역국 냄새. 엄마는 늘 콧노래를 흥얼거렸었다. 이제 수연은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왜 노래를 불렀는지. 그것은 가족을 위한 희생의 노래가 아니라 부엌이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이었을지도 모른다. 수연은 국을 떠서 하얀 도자기 그릇에 담았다. 식탁에 앉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을 데웠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다. 도시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잔액을 확인했다. 2억 4,310만 원. 지난달보다 600만 원이 더 늘어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껐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랑거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다. 끝.